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믿을 수 없는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 버렸다고 하는데요. 유럽이 인류 문명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던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역사학 교수가 밝혀낸 충격적 진실. 유럽이 자랑하던 수많은 기술과 문화가 사실은 수백 년 전 한국 고려시대에서 이미 완성됐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한국이었다. 숨겨진 진짜 역사의 문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리굴리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 괴팅 대학에서 문헌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빛나는 햇살이 파리의 고급 건물 창문으로 쏟아졌어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인쇄술 역사에 관한 세계적 학회였죠. 평생을 책과 그 제작 과정 연구에 바쳤답니다. 30년간 학생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독일인이 1455년 금속 활자를 발명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영원히 바꿨죠. 자부심이 넘쳤어요. 구텐베르크는 내 조국의 자랑이었으니까요. 편안히 앉아 그의 위대한 발명에 관한 찬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교수가 단상에 올랐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또렷한 목소리를 냈죠. 그의 다음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직지라는 책이 1377년에 인쇄되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믿을 수 없었죠. 구텐베르크가 최초라는 내용의 책을 5권이나 썼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쳤어요. 분노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유럽 동료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들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프랑스 교수가 말했답니다. 직지 원본은 바로 이곳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울리 교수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랜 연구 생활에도 이 한국 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존재하는 걸까? 정말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오래된 걸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들은 이야기를 곱씹으며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국 교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믿던 인쇄 역사는 잘못된 것이었답니다. 창가에 서서 파리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이 한국 책을 봐야 했죠. 한국에 가서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대학에 중요한 연구 여행이 필요하다고 전화했답니다.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가방을 싸는 손이 떨렸습니다. 전혀 모르는 나라로 먼 여행을 떠나는 것이 불안했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내 평생의 연구가 실수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로 작아지는 유럽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책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나 자신과 세계관을 바꿀 발견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었어요. 영화도 보고 잠도 청했죠. 한국 역사책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걱정만 했답니다. 평생 내가 틀렸다면 어쩌지? 인천공항에 마침내 도착했어요. 독일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디뎠죠. 한글이 쓰인 밝은 간판들이 벽을 가득 메웠어요. 그 글자들은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이 깔끔한 네모 안에 정돈되어 있더군요. 하나도 읽을 수 없었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캐리어를 끌며 통화하는 모습이었죠. 친절한 공항 직원이 길 잃은 나를 보고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 방향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달랐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어딘가에서 요리하는 음식, 그리고 바다 냄새가 섞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로 이곳에 와 있었죠. 지구 반대편에서 내 믿음을 바꿀지도 모를 진실을 쫓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은 독일어도 영어도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주소를 보여주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달리는 동안 어린아이처럼 창에 얼굴을 바짝 댔죠. 서울은 거대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구름에 닿을 듯 했어요. 화려한 간판들이 거리를 밝혔답니다. 스쿠터 탄 사람들이 차들 사이로 재빠르게 지나갔죠. 독일의 조용한 대학가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그곳은 모든 것이 오래되고 변함없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새롭고 눈앞에서 변화하는 듯 했답니다. 그날 밤에도 잠들지 못했어요.
몸은 아직 낮이라 생각했고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차 멈추지 않았죠. 호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내일의 발견을 궁금해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 아래로 들리는 교통 소음과 함께 밝은 햇살이 비쳤죠. 호텔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쌀과 국, 채소가 어우러진 낯설지만 맛있는 조합이었답니다. 그리고 한국문헌연구센터를 찾아 나섰어요. 연구센터는 전통 한국 지붕을 얹은 현대적 건물이었죠. 깨끗한 흰 벽과 큰 창문이 개방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젊은 여성이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울리 교수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 교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컴퓨터와 스캐닝 장비로 가득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나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죠. 한국 인쇄사 전문가인 서원희 교수님이었습니다. 그가 불친절할 거라 예상했어요. 결국 나는 그를 반박하러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악수는 단단했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울리 교수님, 그가 말했어요. 교수님의 구텐베르크 책들 읽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작품이에요. 얼굴이 뜨거워졌죠. 그의 주장에 도전하러 왔는데 내 연구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 태도가 부끄러워졌어요. 서 교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답니다. 컴퓨터로 안내하며 화면에 이미지를 띄웠어요. 바로 그것이었죠, 직지. 페이지는 오래되고 섬세해 보였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오래된 것 치고는 인쇄가 놀랍도록 선명했어요. 이것은 1377년에 인쇄되었습니다. 서 교수가 담담히 말했어요. 과학적 검사로 나이를 증명할 수 있죠. 그는 글자들의 확대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각 글자가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같은 글자는 정확히 동일했죠. 이는 목판이나 필사가 아닌 금속 활자로만 가능한 일이었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것은 실제했습니다. 이 책은 실제했고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섰죠. 어떻게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요? 서 교수가 다시 미소 지었어요. 내일 청주로 모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금속 활자를 만들었는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죠. 내 세계는 이미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첫날부터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도시가 다르게 보였답니다.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바라보며 궁금했어요. 그들의 조상이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만들었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다른 진실은 무엇일까? 평생 처음으로 다시 학생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가르치기보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느낌이 좋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서 교수님이 일찍 나를 데리러 왔어요. 2시간 정도 운전하며 대도시를 뒤로 했죠. 높은 빌딩들이 푸른 언덕과 작은 마을로 변해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시골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멀리 산들이 보이고 언덕 위로 초록 계단처럼 올라가는 논이 펼쳐져 있더군요. 청주는 한국 인쇄 역사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운전하며 서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600년도 더 전에 직지가 인쇄된 곳이죠. 도착해보니 전통 한국식 지붕을 얹은 크고 현대적인 박물관이 있었답니다. 간판에는 한글과 영어로 청주 고인쇄 박물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공기가 시원했고 오래된 종이와 나무 향이 났습니다. 금속 활자 전시물 근처에서 한 노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주름지고 나이 반점이 있었지만 강해 보였죠. 눈빛은 밝고 또렷했습니다. 한국 고대 방식으로 금속 활자를 만드는 법을 아는 마지막 사람 중 한 명인 화정 장인이었답니다. 그는 미소 짓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일에 진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한쪽 구석의 작은 작업장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칼, 나무 블록, 모래 담긴 용기, 그리고 녹은 금속처럼 보이는 어두운 물질이 담긴 항아리가 놓여 있었죠. 화정 장인이 엄지손가락 크기의 작은 나무 블록을 집어들었어요. 작은 칼로 한글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빠르고 확실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수천 번이나 해본 듯 했죠. 단 몇 분 만에 완벽한 한글 글자를 나무에 새겼습니다. 그의 기술에 놀라며 지켜봤어요. 내 손은 결코 그런 정밀함으로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죠. 다음으로 화정 장인은 나무 블록을 고운 모래가 담긴 평평한 쟁반에 눌렀습니다. 들어올리자 글자 모양이 모래에 남았어요.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멍으로 말이죠.
그는 조심스럽게 녹은 금속을 이 구멍에 부었습니다.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데도 얼굴에 느껴지는 열기와 함께 부글거리며 쉬익 소리를 냈어요. 잠시 후 화정 장인이 도구를 사용해 식은 금속 조각을 집어들었답니다. 담갔다가 천으로 닦았어요. 들어올리자 완벽한 금속 글자가 보였습니다. 수세기 전 직지를 인쇄하는 데 사용된 것과 똑같았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구텐베르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국 인쇄공들이 사용했던 바로 그 과정을 보고 있었답니다. 화정 장인이 나에게 금속 글자를 건넸어요. 예상보다 무거웠고 그의 손에서 따뜻했습니다. 글자의 도단한 모양 위로 손가락을 문질러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화정 장인이 말하는 것을 서 교수님이 번역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 번 침략당했을 때 책들은 불태워졌죠. 지식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금속 활자들은 우리가 빠르게 책을 인쇄하여 이야기와 학문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각 글자는 우리 문화를 살리기 위한 투쟁을 나타냅니다.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독일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인쇄가 생존에 관한 것이었어요. 적들이 파괴하려 할 때 한 민족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었죠. 화정 장인이 나에게 시도해보라고 손짓했답니다. 긴장한 채로 작업대에 앉았어요. 그는 내 한 손에 나무 블록을 다른 손에 조각칼을 쥐어주었습니다. 그가 한 것을 따라하려니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자르기는 너무 깊었고 손가락을 거의 베일 뻔했답니다. 화정 장인은 웃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풍화된 손을 내 손 위에 얹고 안내했죠. 칼을 올바른 각도로 잡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우리는 간단한 글자를 새겼어요. 그의 것처럼 아름답진 않았지만 알아볼 수는 있었답니다. 모래에 눌러 금속을 부었을 때 마치 세기를 넘어 손을 뻗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금속 글자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화정 장인은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작은 천에 싸서 선물로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하는 것처럼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는 교수가 아니었답니다. 진정한 대가로부터 소중한 것을 배우는 학생이 되었어요. 그날 오후 박물관을 나서며 주머니 속 금속 글자를 계속 만졌습니다.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평생 내가 틀렸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걸 인정하는 것이 자유처럼 느껴졌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서 교수님이 말했어요. 해인사 절을 방문해서 더 놀라운 것을 보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이죠. 더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이 산 뒤로 지고 있었어요.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해인사로 가는 여정은 우리를 높은 산속으로 이끌었어요. 차는 가파른 언덕을 끼고 도는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갔습니다. 키 큰 소나무들이 도로 양쪽에서 하늘을 향해 솟아있더군요.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더 시원하고 신선해졌답니다. 해인사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 중 하나입니다. 서 교수님이 말했어요. 1200년이 넘게 이곳에 있었죠. 그렇게 오래 존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내 대학은 겨우 300살인데 우리는 그것도 오래됐다고 생각했어요. 2시간을 운전한 후 넓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야 했어요. 사찰로 가는 길은 소나무 숲을 통과했죠. 솔잎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새들이 위가지에서 지저귀었어요. 어딘가 가까이서 돌 위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렸답니다. 마침내 모퉁이를 돌자 해인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처마 밑에 화려한 디자인이 그려진 곡선 지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벽은 유럽 교회처럼 돌이 아닌 나무로 만들어졌더군요. 모든 것이 고향에서 보던 건물과는 너무 달랐어요. 승복을 입은 스님이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대연 스님이었어요. 삭발한 머리와 친절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그가 우리에게 절을 하자 우리도 절을 했답니다. 스님은 사찰 경내를 안내했어요. 아름다운 정원과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건물들을 지나쳤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용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4개의 긴 건물 앞에 도착했죠. 외관상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서 교수님의 흥분된 모습으로 보아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이 8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님이 나에게 속삭였어요. 13세기에 조각된 8만 개가 넘는 목판이죠. 대연 스님이 무거운 나무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냄새는 놀라웠어요. 오래된 먹물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였죠. 어쩌면 시간 그 자체의 냄새였을지도 모릅니다. 안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는 나무 선반이 있었어요. 이 선반에는 수천 개의 목판이 있었죠. 각각은 노트북 컴퓨터 크기지만 더 두꺼웠습니다. 모든 판은 보호를 위해 얇은 종이로 쌓여 있었어요. 대연 스님이 조심스럽게 그중 하나를 내려 포장을 풀었답니다. 판은 어두운 나무로 만들어졌고 수백 년간 다루어져 매끄러웠어요. 한쪽 면에는 수백 개의 작은 한자가 완벽한 줄로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각 글자는 내 손톱보다 크지 않았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답니다. 조각이 너무 완벽하고 세밀했어요. 현대 도구 없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것들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1237년부터 1251년 사이입니다. 대연 스님이 대답했어요. 몽골군이 한국을 침략하고 있었죠. 우리 민족은 모든 지식이 파괴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교 승려들이 16년 동안 밤낮으로 불교의 지혜를 이 판에 새겼어요.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주변에서 전쟁이 격렬히 진행되는 동안 촛불 아래에서 작은 글자를 조심스럽게 새기는 승려들을.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이나 안전보다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대연 스님이 목판을 인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었답니다. 한 판에 먹을 바르고 종이 한 장을 그 위에 눌렀어요. 종이를 들어 올리자 완벽한 텍스트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판들은 거의 800년 동안 책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완벽합니다. 단 하나의 글자도 손상되거나 변하지 않았죠. 부드럽게 판 하나를 만져봤습니다.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듯 손가락 아래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살아있었죠. 이 판들은 수세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을 담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두려움, 희망, 지혜를요. 건물 자체도 그 안에 담긴 것만큼 인상적이었어요. 대연 스님은 목판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바닥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소금, 숯, 석회, 점토의 특별한 층으로 만들어졌어요. 창문은 완벽한 공기 흐름을 만들도록 배치되었죠. 모든 것이 목판을 곤충, 화재, 부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학을 이해했습니다. 서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 지식을 보존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방문했던 유럽 도서관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래된 책들이 부서지거나 습기와 곤충에 의해 파괴되었어요. 수세기 전에 한국인들은 유럽의 책 관리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더군요. 사찰 경례를 다시 걸으며 저는 아주 작게 느껴졌답니다. 역사에 대한 제 이해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인쇄와 책 보존의 중요한 혁신이 유럽에서 왔다고 항상 믿었지만 이제 한국이 훨씬 이전부터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라에서는 대연 스님에게 물었어요. 아이들이 인쇄 역사에 대해 무엇을 배우나요? 그들은 직지, 금속 활자 그리고 이 목판에 대해 배웁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구텐베르크에 대해서도 배우죠. 우리는 위대한 아이디어가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였는가가 아니라 인류가 지식으로부터 어떻게 혜택을 받는가입니다. 그의 말은 저를 부끄럽게도 또 희망차게도 만들었어요. 제가 너무 자만하고 편협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도 느꼈답니다. 해인사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황금빛 오후 햇살이 건물을 빛나게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은 인류의 지혜를 보호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답니다. 진리는 어느 한 국가나 문화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호텔 방에서 가방을 싸면서 화정 장인이 주신 금속 활자를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내 모든 것을 바꿔놓았더군요. 한국을 떠나기 전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답니다. 서 교수님이 서울대학교에서 강연할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메모를 준비하며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구텐베르크가 모든 인쇄술의 시초라고 확신했었죠. 이제는 한국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 서서 제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했어요. 대학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나무와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해 가지마다 분홍빛 점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들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바쁘게 길을 오갔죠.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일부는 학생들이었고 다른 이들은 교수님들이었습니다. 카메라와 메모장을 든 기자들도 있는 듯 했답니다. 서 교수님이 한국어로 저를 소개한 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전환했어요. 울리 교수님은 인쇄 역사의 세계적 전문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 인쇄술을 배우기 위해 먼 길을 오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단에 올라서자 손이 떨렸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얼굴들을 둘러봤죠. 일주일 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1455년에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믿었어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에 관한 책도 썼죠. 절대적으로 확신했었답니다. 잠시 멈추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아주 조용히 제가 다음에 할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단순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1377년에 인쇄된 직지와 1455년 구텐베르크의 성경을 나란히 보여주었죠. 화정 장인에게 배운 금속활자 제작법을 설명했습니다. 해인사의 목판과 그것이 어떻게 수세기 동안 보존되었는지 묘사했어요. 여러분의 조상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럽보다 훨씬 전에 인쇄술에서 놀라운 혁신을 이루어냈어요. 그것도 명성이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한 시기에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적들이 파괴하려 해도 책이 문화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답니다. 말하는 동안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소 짓는 사람도 있었죠. 몇몇은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자랑스러웠고 이제 저도 그 이유를 이해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탄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역사책에 없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학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면 항상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어요. 한 노인은 오랫동안 내 손을 잡고 흔들었죠. 나중에 서 교수님은 그분이 한국 인쇄 역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년간 쌓아온 분이라고 알려주었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방 창가에 앉았어요.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배운 모든 것과 독일로 돌아가 어떻게 교육을 바꿀지 생각했답니다. 긴 귀국 비행에서 새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인쇄의 이중 역사 동양과 서양이라고 이름 지었죠. 그 안에 전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구텐베르크뿐만 아니라 직지와 한국의 금속활자, 해인사의 목판, 그리고 두 다른 문화가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요. 대학으로 돌아가니 일부 동료들은 한국 인쇄에 대해 말했을 때 웃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하지만 서 교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었듯이 사진과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서히 그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학기에 모든 강의를 바꿨어요.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쇄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죠. 학생들은 매료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수업이 자주 늦게 끝나곤 했어요. 어느 날 한 한국인 교환학생이 수업 후 다가왔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른 유럽 수업에서는 누구도 한국 인쇄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죠. 이제 진실을 가르칠 수 있어 기뻤지만 제가 그것을 배우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사실이 슬펐답니다. 3년 후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2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죠. 청주 인쇄박물관과 해인사를 방문했습니다. 더욱 나이든 화정 장인이 제 학생들에게 금속활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의 장인들에게 배우는 독일 학생들을 바라보며 내면에서 따뜻한 기쁨이 일었답니다. 이것이 지식이 공유되어야 하는 방식이었어요.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존중과 열린 마음으로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서 교수님과 모든 새 한국 친구들과 함께 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연락을 유지하기로 약속했어요. 테이블 주위에서 모두 웃고 있는 한국인과 독일인을 함께 보며 제 여정이 완전한 원을 그렸음을 알았답니다. 충격과 불신으로 시작했던 것이 우정과 이해로 끝났어요. 화정 장인이 주신 금속활자는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 그것을 볼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기억해요. 진정한 지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열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